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이정호 건축 공방. 나무를 깎는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오전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축가 이정호는 샌딩 기계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작업에 몰두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아내 최유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중 발생한 의문의 붕괴 사고로 사망한 이후 그는 모든 의욕을 잃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죠. 한때 국내외에서 주목받던 건축가였던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사고뭉치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빌드원 캄보디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발생, 최유리 본부장 사망 추정. 화면 속에는 잔해로 변한 건물과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최유리. 그녀는 빌드원의 핵심 브레인이자 이정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차가운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정호는 사고 직후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는 아내의 흔적을 찾아 헤맸죠. 경찰과 현지 당국은 명백한 사고라고 단정지었지만 이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의 부실 시공이라니요.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홀로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지만 거대 건설사 빌드원의 막강한 힘 앞에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빌드원은 막대한 보상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고 언론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정호는 고립감을 느꼈죠. 아빠, 점심 안 드세요? 딸 수아의 목소리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8살 소녀는 어느새 훌쩍 자라 엄마를 닮은 야무진 얼굴을 하고 있었죠. 수아는 손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샌딩 기계를 멈추고 거친 손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인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수아는 아빠의 굳은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수아와 마주 앉으니 이정호는 문득 아내와의 식사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유리는 늘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이정호의 삶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죠. 식사를 마치고 수아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정호는 공방 한쪽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최유리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났죠. 그녀가 이정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아직도 그의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이번 프로젝트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국 돌아가면 꼭 얘기해 줄게요. 그 메시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붕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정호는 수없이 그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까요?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유리가 생전에 그린 건축 도면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빌드원 재개발 사업, 주민 건강 문제. 이정호의 손가락이 메모 위를 스쳤습니다. 아내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저 불확실한 직감뿐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보세요. 수아가 거실에서 TV 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빌드원 강동원 대표가 환한 얼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빌드원은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강 대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이정호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노려봤습니다. 강동원. 아내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었죠. 그의 번지르르한 말 뒤에는 분명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이정호는 확신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정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진실을 향한 갈망 그리고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강동원 대표의 가면을 벗기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 날을 꿈꿨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공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쌓인 작업대 위를 비췄습니다. 이정호는 다시 샌딩 기계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이정호는 딸 수아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건축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아는 유학을 준비하며 건축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정호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죠. 전시장 내부는 전 세계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건축 모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을 들었고 이정호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한때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아내 최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죠. 그들은 북적이는 인파 속을 거닐다가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영 아키텍츠. 부스 중앙에는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활용한 마치 살아있는 듯한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형 주변을 둘러싼 설명 패널에는 건축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김지영.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사람들과 대화하며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고 설명을 덧붙이는 손짓은 유려했습니다. 와, 아빠. 저 작품 정말 멋지다. 빛을 다루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아. 수아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정호는 무심코 김지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눈빛,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손동작.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 최유리의 잔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이정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통역사와 함께 해외 건축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건축 용어를 섞어가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 최유리가 생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그리움이 살짝 스쳤습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김지영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이정호와 수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정호와 마주쳤죠. 순간 김지영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호의 낯익은 얼굴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읽어냈을까요?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다른 방문객들에게로 향했지만 이정호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감정의 파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분 누구지?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수아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처음 보는 분이야. 이정호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김지영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이정호와 수아를 몰래 관찰하며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죽음을 위장하고 빌드원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최유리 본인이었죠. 사고 직후 그녀는 신분을 완전히 위장하고 먼 타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남편과 딸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글로벌 건축 윤리 단체를 설립하고 김지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며 빌드원의 국제 비리를 은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복수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이정호와 수아의 모습을 보며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딸은 엄마 없는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강동원 대표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한 가족에게 위험을 안길 수는 없었죠. 전시회는 곧 폐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김지영도 부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정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곧 후회로 변했습니다. 김지영은 자신의 부스를 정리한 후 빠르게 전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이정호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림자를 쫓듯 사라진 김지영의 흔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듯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김지영.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정호는 그녀의 모습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녀가 아내와 닮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은 이정호의 메마른 감정선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길었고 이정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지영, 그리고 아내 최유리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만남 이후 이정호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김지영이라는 이름 석 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지형 아키텍츠를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유럽 건축계에서 급부상한 실력파 건축가였습니다. 발표된 인터뷰와 작품 소개를 보며 이정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김지영의 이력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보다 오히려 아내와 닮았다는 사실이 자신의 지나친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을 안겨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김지영에게 무언가가 있음을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이정호는 자신의 공방에서 김지영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전시회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작품 3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동안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조용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정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다음 날 오후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지영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시간이었죠.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김지영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듯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이정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 선생님. 김지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시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씨. 이렇게 따로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정호가 답했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시회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곧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영은 이정호의 아내 최유리의 작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최유리 본부장님의 건축 철학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이정호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최유리 본부장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 놓으며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유리입니다. 이정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죽은 아내라고요? 그는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빌드원의 불법 재개발과 부실 시공을 알고 이를 폭로하려다 강동원 대표의 계략으로 죽음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동원 대표는 캄보디아 프로젝트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위험한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내부 감사팀에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강 대표는 이미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해외 출장 중 제 호텔방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붕괴 사고로 위장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이정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현지 조력자의 도움으로 폭발 직전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동원 대표는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하게끔 철저히 위장했어요. 그 후에는 신분을 완전히 지우고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당신과 수아에게조차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없었어요. 강동원 대표는 가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동시에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죠.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숨어서 살 건가요?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최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난 5년간 저는 빌드원의 국제 비리를 은밀하게 추적하고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글로벌 건축 윤리 단체를 설립하고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싸울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벅찹니다. 이정호는 아내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고통과 희생을 알게 된 이상 그 역시 침묵할 수 없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강동원 대표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냅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최유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정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복수의 의지가 한데 뒤섞여 그들의 손을 통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호와 최유리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현실은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의 무게는 그들을 짓눌렀죠. 최유리는 그동안 해외에서 수집한 빌드원의 비리 증거들을 이정호에게 건넸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는 강동원 대표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 계획서, 부실 시공에 대한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은밀한 비자금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가 터무니없는 비리의 증거들이었죠.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동원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수없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의 핵심 측근이 숨겨놓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의 수종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나 핵심 개발팀 팀장의 증언 같은 거 말이죠. 최유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지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략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내 건설업계에 숨겨진 네트워크를 떠올렸습니다. 빌드원 내부의 협력자가 필요하겠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강동원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 실장입니다. 그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박 실장을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박 실장은 이정호의 오랜 대학 동기이자 건축계 후배였죠. 그는 빌드원의 핵심 부서에서 강동원 대표의 모든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최유리의 생존 소식과 그녀가 제시한 빌드원의 끔찍한 비리 증거들의 충격을 받고 이들의 위험한 동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실장은 강동원 대표의 비밀 사무실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 대표는 모든 중요한 서류를 자신의 서재에 있는 이중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과 함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죠. 박 실장은 불안한 기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늘 강동원 대표의 비서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거예요. 이정호와 최유리는 박 실장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동원 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강동원 대표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그의 비밀 사무실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동원 대표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을 겨냥하는 글로벌 건축 윤리 단체의 움직임과 언론의 미묘한 시선 변화를 감지한 강동원은 비서실장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를 겨냥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특히 5년 전 최유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더 집중해서 감시해. 특히 이정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눈여겨봐. 강동원 대표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동원의 지시로 이정호는 미행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방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서성거렸고 그의 통화 내용은 도청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이미 이러한 감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유리가 가르쳐준 보안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움직였죠. 중요한 대화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나누거나 사람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서 진행했습니다. 최유리 역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만 활동하며 모든 대외 활동을 최소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동원 대표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동원 대표님, 5년 전 사망한 최유리 본부장의 남편 이정호가 최근 글로벌 건축윤리단체의 김지영 대표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지영 대표는 최유리 본부장과 놀랍도록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냉철함이 돌아왔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려? 감히. 강동원 대표는 격노했습니다. 최유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는 즉시 모든 감시 인력을 동원하여 이정호와 김지영의 뒤를 더욱 바싹 쫓도록 지시했습니다. 강동원은 이정호의 딸 이수아의 학교와 학원 스케줄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다면 감히 나에게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 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정호와 최유리의 싸움은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강동원 대표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이정호와 최유리는 더욱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동원 대표의 비밀 사무실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마지막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죠. 최유리는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동원 대표가 곧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만남이 강동원 대표가 그의 비밀 사무실을 비울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강동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신의 개인 투자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그때가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무실은 강 대표의 비서가 상시 감시하고 있고 보안도 철저합니다. 최유리가 작전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강동원 대표의 비밀 사무실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실장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정호와 최유리의 굳건한 의지에 결국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의 사무실은 본사 건물 1층에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과 함께 매일 바뀌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그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박 실장은 불안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화요일 오후, 이정호는 박 실장이 알려준 비밀 출입구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 실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동원 대표의 비서에게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빼내는데 성공했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정호에게 전달했습니다. 4578해시태그 이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묵직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비밀 사무실 내부는 예상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정호는 박 실장이 알려준 대로 금고의 복잡한 잠금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최유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동원 비서가 갑자기 사무실로 향하는 중입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이정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금고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최유리는 강동원 대표의 해외 비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된 금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 서버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확보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은행 서버에 우회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 속에서 그녀는 강동원 대표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와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0초 내에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이정호는 마침내 금고를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모든 문서를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부실 시공 계약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은폐된 건강 보고서, 그리고 최유리의 사고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죠. 그는 마지막 문서를 촬영하는 순간 사무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동원 대표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이정호가 금고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비서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정호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당황한 표정으로 금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요. 화장실을 찾다가. 그는 어설프게 변명하며 비서의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정호를 노려봤지만 그의 어설픈 연기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외모에 순간 방심했습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비서가 이정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이정호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USB를 금고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놓았습니다. 비서가 그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며 문을 닫는 순간 이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금고 속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촬영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USB까지 숨겨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호는 비서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최유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어. 곧 만날 장소로 갈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입니다. 이정호가 강동원 대표의 비밀 사무실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최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사해요? 비서에게 들킨 건 아닌가요?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정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들킬 뻔했지만 간신히 빠져나왔어. 모든 자료를 확보했어. 당신은요? 최유리도 자신이 해외 서버에서 비자금 거래 내역을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강동원 대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정호는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사진 파일들과 함께 금고에 숨겨놓았던 USB를 최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최유리는 능숙하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호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부실 시공, 자금 횡령, 그리고 저의 사고를 조작한 정황까지. 법정에서 강동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건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이정호는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죠. 이제 모든 걸 밝힐 때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강동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구축한 글로벌 건축 윤리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언론과 협력하고 국내에서는 당신이 아는 정의로운 기자에게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면 강동원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언론 제보 시점, 관련 자료 배포 방식, 그리고 예상되는 강동원의 반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했죠. 최유리는 박 실장에게도 연락하여 그가 안전하게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 역시 강동원 대표의 악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들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동원 대표는 이미 이정호와 최유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은 이정호가 비밀 사무실에서 발견된 후 즉시 금고를 재확인하고 숨겨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최유리가 해외 서버에 침투한 흔적까지 포착했죠. 강동원 대표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리 본부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김지영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강동원 대표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죠. 이런 쥐새끼들,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그들을 제거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증거는 인멸하고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 강동원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정호와 최유리를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외 비자금을 동원하여 전문적인 용역을 고용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으려 했습니다. 특히 이정호의 딸 수아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겪게 해줄 테다. 강동원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정호와 최유리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 수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도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정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호 씨, 왜 그래요? 긴장돼요? 최유리가 이정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폭풍전야 같아서요.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마지막 몸부림이 가장 위험한 법이잖아요. 강동원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죠. 이정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동원은 이미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순간 과연 그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증거들이 들려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 또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와 최유리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딸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정호 씨,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간의 외로운 싸움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정호의 곁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죠. 이정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모든 증거가 우리 손에 있고 박 실장님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유리는 글로벌 건축윤리단체 대표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정호와 불안한 표정의 박 실장이 앉아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5년 전 빌드원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과 부실 시공을 은폐하려던 강동원 대표의 악행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난 5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원 대표가 자행한 부실 시공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 해외 비자금 횡령, 그리고 최유리를 제거하기 위한 사고 조작까지 모든 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이정호는 최유리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최유리가 해외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강동원 대표의 차명 계좌 내역, 이정호가 비밀 금고에서 촬영한 부실 시공 관련 계약서와 내부 보고서, 그리고 박 실장이 제공한 강동원의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너도 나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특종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동원 대표는 격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증거인멸과 이정호, 최유리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당장 그들을 막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둘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최유리의 폭로와 함께 증거들이 전 세계 언론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빌드원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최유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동원 대표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동원 대표는 비서실장과 함께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강동원 대표의 초췌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한때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지었던 화려한 빌딩들은 이제 그의 부패와 부실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동원 대표가 구속되자 최유리는 법적으로 자신의 사망 판정을 취소하고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최유리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정호는 법원에서 최유리의 사망 판정 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수아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었고
이내 엄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긴 싸움이 끝난 후 이정호와 최유리 그리고 딸 수아는 다시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유리는 법적으로 사망 판정을 취소하고 원래의 신분을 되찾았지만 세상의 시선과 회복해야 할 명예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조용히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최유리는 한동안 건축가로서의 활동을 쉬면서 딸 수아와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지난 5년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최유리는 딸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강동원 대표의 만행,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수아는 엄마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정호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동원 대표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유리와 박 실장의 명확한 증언,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강동원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죠. 그는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한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그의 이름은 이제 비리와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빌드원 또한 재정난에 허덕이며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가을날 오후 최유리는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유리 건축사 사무소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었죠.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예전처럼 화려한 마천루나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마을을 재생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스케치하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정호 씨, 이번 프로젝트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최유리가 스케치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부터 당신이 늘 강조하던 말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그런 철학이 좋아요. 이정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최유리에게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빌드원과 같은 부패한 기업들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건축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이정호, 최유리, 그리고 딸 수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강바람이 살랑이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수아는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깨져버린 줄 알았던 가족이 다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나중에 건축가가 되면 두 분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수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수아는 분명 엄마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이정호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과 사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희망찬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